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지난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는 6.25 전쟁을 겪었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뤄냈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상징되는 민주화도 이뤄냈습니다. 최근에는 K칼처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딛고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이끈 10가지 과학기술, 기술혁신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보통 산업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산업으로 불리고 철강을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계를 만드는 데도 철이 들어가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도 철이 들어가고 배를 만드는 데도 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를 시작할 때 제철소를 먼저 짓게 됩니다. 철강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제선 부분, 제강 부분, 압연 부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선은 선철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원료인 철강석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철강석을 태우는 코크스를 결합을 시켜서 쇳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 쇳물을 만드는 장치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는 보통 높이가 100m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노펄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많이 부릅니다. 제철소의 상징인 셈이죠. 용광로가 중심이 되는 제선 부분을 통해서 선철이 나옵니다. 최초의 철이죠. 그런데 최초의 철은 물성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공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가공을 거쳐서 아주 강력한 철, 강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강철이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가 제강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는 압연 부분은 선박 건조에 쓰이는 두꺼운 판, 후판, 그리고 일반 기계나 건축물에 사용되는 열연강판, 그리고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냉연간판 이런 것들로 나눠집니다. 이와 같이 제선, 제강, 압연이 한 곳에 모이는 제철소를 우리가 일관제철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일관제철소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그리고 당진제철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관제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제철소는 어떻게 건설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제철소를 만들려고 시작한 것은 195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항제철소 세워지기 전까지 6번 실패하고요. 7번째야 포항제철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철소를 만드는 사업은 엄청난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실패를 하다가 1969년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선진국들이 먼저 짜준 계획을 가지고 차관을 조달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차관을 받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계획을 신사업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사업계획을 만든 주체는 키스트로 약칭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였고요. 책임자는 김재관 박사님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197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1기, 2기, 3기, 4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은 1기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그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2~3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처럼 제철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포항제철소를 건설할 때 특이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제선, 제강, 압연이 있는데요. 그런 순서로 제철소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압연, 제강, 제선 백오더 방식으로 제철소를 건설했습니다. 압연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은 제선이나 제강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공장을 먼저 가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포항제철소 건설 현상에서 많이 거론됐던 문화로 상징하는 단어가 우향우 정신을 들 수 있습니다.
포항 오른쪽 편에 영일만이 있는데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에 실패하면은 우양우에서 영일만에서 죽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하는 자금이 선조들의 피해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철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정경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제철소를 지었던 브라질이나 인도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태준 사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종이마패라는 문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박태준 사장은 종이마패를 보여주면서 제철소 사업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포항제철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제대로 된 기계를 들어와서 공장을 돌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103만 톤 규모가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그거를 가동할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해외 연수였습니다. 해외 연수. 일본은 당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포항제철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질 사업이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도 한국 이제 시작인데 우리를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월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포항제철에서 파견되었던 연수원들의 적극적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때 일본의 해연수를 이끌었던 김종진이라는 분인데요. 박태준 회장님은 일본에 가서 그자들이 가르쳐주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까지 모조리 눈에 담고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기술자들한테 술값이 엄청 들어갔어요. 설계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캐비닛을 열어두고 피해주더군요. 어찌나 고마운지. 그런데 기막힌 것은 파견된 우리 기술진들입니다. 아무리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술을 마셔서도 설계도만 보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머니에 쑤셔놓고 눈에 담곤 하는 겁니다. 진짜 왕 도둑놈들이거든요.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이 인용문은 1970년대 우리 한국의 해외 연수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인용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자료를 모으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한편 포항제철소 건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조업을 담당할 요원들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업 요원들이 설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설비를 만든 다음에는 시험적으로 가동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밟다 보니까 제대로 조업이 빠른 속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필이면 포항제철소 1기 공사 끝났던 1973년에는 조선붐이 불어가지고 포항제철소 생산된 후판이 바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철소 역사상 처음으로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냈던 기업이 포항제철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항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되고요. 1973년에 중화공업화가 이루어질 때 각종 산업에 철이 공급됨으로써 중화공업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요. 포항제철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나는 광양제철소의 건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 체제 구축이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항제철소와 다르게 매립을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제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일자형으로 쭉 되어 있어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짧은 라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포항제철소의 경우는 거의 설비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광양제철소의 경우는 제선은 영국, 제강은 오스트리아, 아변은 일본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설비 중에서 괜찮은 것만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포항제철은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진국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기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1986년에
포항공대, 오늘날의 포스텍을 설립하고요. 1987년에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오늘날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포항제철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중요한 기술적 개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때는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더욱 발전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포항제철에 적합한 기술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철강 산업의 변화는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제선, 제강, 압연 각 부분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여러 공정들을 연결하는 혹은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선 부분을 하나의 공조로 연결하는 공법입니다. 제선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철강석을 가공하기 좋게 뭉치는 소결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철강석을 태우는 원료를 만드는 코커스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소결 공장과 코커스 공장을 거쳐서 우리가 용광로로 코커스와 연료가 장입이 되어서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샘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코커스 공장, 소결 공장, 고로를 연결한 공법이 코렉스 공법이고, 이렇게 공정들을 직결하고 자동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또 하나는 이전에 비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처음에 코렉스 공법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연구개발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이전에는 짧은 기간에 10억 정도의 금액을 넣어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장기적인 과제에 100억 단위의 돈을 투입하고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렉스의 경우는 설비는 오스트리아의 페스트라는 곳에서 주로 설계를 했고요. 가동은 포스코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60만 톤 규모의 코렉스 제철소를 만들었고요. 코렉스 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축적한 조업 기술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그걸 익히고 하던 포스코가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코렉스법을 가동을 시키다가 이거보다 보다 더 진일보된 파이넥스법에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코렉스법의 경우는 사전에 연료를 약간 가공을 해야 되는데 파이넥스법은 원탄 가루를 그대로 쓰는 그런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델 플랜트를 만들고 상용화 설비를 만들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2007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코렉스 공법과 달리 설비의 경우도 포스코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설비와 조업의 모든 측면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포항제철소를 건설하던 1970년대 때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습득하는 단계였고, 광양제철소를 만들던 1980년대 때는 우리 스스로 몇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기술을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포스코는 기술 습득, 기술 추격, 기술 선도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이 고생을 했고, 또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성실히 그리고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몰두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철강 산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빠른 속도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철강 산업이 잘 되니까 다른 산업에 좋은 철을 공급하고, 또 다른 산업이 잘 되니까 철강 산업이 더 발전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 말 그대로 배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배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물고기 잡는 배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수산산업입니다. 수산산업. 그리고 원유라든지 LNG를 나르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 배를 만드는 산업을 해운 산업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 뭐 잠수함이라든지 군용을 만드는 군수 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운 수산 군수가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철강이 필요하고요. 또 기자재가 필요하고 전기자 제품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선 산업의 후방 산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 산업은 여러 산업에 걸쳐서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경우는 단순히 기술 집약은 아니고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노동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조선 산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조선 산업은 경기 변동에 아주 민감합니다. 생기가 좋아지면은 수출 수입을 하느라 전 세계 배가 떠다니겠죠. 물동량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은 조선 산업도 깔아앉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시면은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 조선 산업이 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조선 산업이 그만큼 경기에 취약한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조선 3사가 거론됩니다. 조선 3사,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 조선 산업의 경우는 이런 3사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규모 조선업체는 대한조선공사였습니다. 이것이 한진중공업이 되고 당시에 여러 조선소들이 있었는데 다른 조선소들은 소규모로서 물고기 잡는 나무배, 목선을 만들었고요. 유일하게 제법 규모가 되는 철로 된 배, 강선을 만들었던 조선소가 조선중공업입니다. 그것이 해방 이후에 대한조선공사, 조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유엔군의 물자를 수급해야 되는데 그 배의 대부분을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타깝게 여겼던 이승만 대통령이 일선 대치, 일본 선박을 대치하자라는 구호를 걸고 정부의 지원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정부의 지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한조선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한조선공사가 제대로 된 배를 만든 경우는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경영부실이 되고 또 지원해주고 경영부실이 그런 과정을 계속 밟게 됩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가 조선산업에 진출하면서 이야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1969년, 70년에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면서 이제 한국이 방위산업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4대 핵심 공장을 만들자. 그 4대 핵심 공장이라는 것이 중기계, 특수강, 주물선, 대형조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조선소 부분을 맡았던 분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의 김훈철 박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김훈철 박사님이 현대 중공업이 탄생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실상 한국 정부에서 4대 핵심 공장을 건설하기 직전부터 조선업을 해볼까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합작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던 마당에 한국 정부가 4대 핵심 공장 일환으로 현대를 실수 낙찰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영국의 애플도어라는 금융회사와 조선업체인 스코트 리스코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에 관한 일화들이 몇 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도어로부터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롱바텀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이 조선산업 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냐면은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답니다.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의 뒷면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주 옛날부터 배를 잘 만드는 나라다 라고 어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화로는 선주가 되는 리바노스를 만난 거죠. 리바노스가 당신 회사가 제대로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울산시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조선소 만들 거다라는 설계도 한 장을 가지고 리바노스 회장을 설득했더랍니다. 그 당시 때는 울산에 조선소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는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VLCC 2척을 수주하게 됩니다. 계약도 하고 자금도 지원받으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도 건설하고 선박도 건조하게 됩니다. 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조선소는 있고 그 조선소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선박을 건조하는 건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조선소도 건설하고 선박도 건조하는 걸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74년 6월 28일에는 조선소 준공식이 열리면서 VLCC 2척에 대한 명명식이 거행됩니다. 2척의 이름은 애틀랜틱 베런, 애틀랜틱 베러니스입니다. 이 날을 오늘날 조선해양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베런의 경우는 길이가 300m가 넘고요, 높이가 30m 이르는 아주 대형 선박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이 3일 빌딩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애틀랜틱 베런을 인도함으로써 현대가 세계 조선 산업업계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현대가 기술도 없는데 그런 큰 배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를 한마디로 말해서 임기응변에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VLCC를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영국의 스코트 리스고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은 선대공정과 도크공정이었습니다. 선대공정은 기울어진 경사면에 배를 계속 제작해가지고 바다에 진출시키는 방법이죠. 도크 건조법은 육상에 만들어진 평평한 웅덩이, 도크라고 합니다. 거기서 배를 먼저 만든 다음에 바다로 진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대공정의 경우는 상당히 숙련된 기술자들이 붙어서 실력을 발휘해야만 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도크는 조금 기술력이 좀 떨어져도 쉽게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현대는 조선소를 만들면서 도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70년대 때는 선대공정에서 도크공정을 이행할 때였습니다. 문제는 현대가 영국의 스코트 리스코로부터 받았던 설계도문은 선대공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덴마크에 있는 오덴세라는 또 조선회사로부터 기술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오덴세라는 회사는 유럽에서 좀 빠른 속도로 도크 공정을 도입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오덴세의 경우도 도크를 가지고 배를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별로 숙련되지 않아도 배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상세 설계라고 합니다. 이 상세 설계가 잘 발달되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대는 할 수 없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가 조선소를 만들 때는 세 가지 나라의 기술이 연합되어서 현대가 VLCC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가와사키식으로 할래, 오덴세식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현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들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선체는 영국의 26만 톤을 기준으로 하고 기관실은 일본 가와사키의 23만 톤급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짬뽕된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짜깁기식 기술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배를 만들면서 이제 기술 실력이 좋아지니까 오덴세 기술진도 철수하고 가와사키도 기술력을 중단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세계적인 이제 조선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그런 기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1973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화 계획이 추진되었던 그런 연도입니다. 그래서 중화공업화는 여러 산업들을 막 대규모화를 합니다. 하는데 조선산업의 경우도 장기조선공업진흥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울산에는 현대조선소가 70만 톤급인데 추가적으로 100만 톤급을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그 입지로는 거제도 옥포가 선정됐습니다. 거제도 옥포에 100만 톤급짜리 조선소는 누가 만들 것인가? 대한조선공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공사는 이것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최대 기회로 잡았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1913년 말이 되면은 제1차 석유 파동이 시작됩니다. 조선산업은 경기 변동에 취약하잖아요.
대한조선공사가 추진한 옥포조선소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자금 투입이 지연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에 옥포조선소를 담당하는 주체가 대한조선공사에서 당시의 신흥재벌이었던 대우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삼성의 경우도 정부로부터 계속 조선산업에 진출할 것을 종용받고 있었는데 죽도조선소 10만 톤급인데요. 그것을 인수해서 45만 톤으로 늘리게 되고 이후에 100만 톤으로 늘리게 되면서 3사 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이 되면은 한국의 경우는 일본 다음으로 조선 설비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그동안의 설비가 과잉 설비가 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89년에 한국 정부는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93년까지는 시설 확장 못한다. 새로운 회사가 조선에 진출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막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은 이제 기술 혁신에 눈을 기울이게 됩니다.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생산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기술들을 익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죠. 현대의 경우는 예인수조라고 해서 풀장같이 생긴 것인데요. 직접 회사 차원에서 선박의 모형을 우리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당시 세계 1위였던 일본의 70 내지 80% 정도의 기술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3사가 참여해서 연구조합도 결성하고 그다음에 중소조선업체들이 참여해서 연구소도 설립하고 이러한 협동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국의 조선산업이 2000년대가 되면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선박 수주량 기준에서 세계 1위가 됩니다. 물론 2001년은 제외됩니다. 조선산업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계로 많이 보는 것이 선박 수주량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이 1위를 했는데 99년부터 한국이 1위로 탁 나섰던 것이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 가지 원인은 한국은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가 끝난 93년 이후에 부분적으로 설비를 또 증설하면서 기술 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약간 철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에너지로 이전에 석탄, 석유를 많이 쓰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LNG를 많이 쓰게 됩니다. LNG를 운반하는 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선 기술의 꽃으로 불렸죠. 일본은 이제는 시설도 별로 없고 인력도 별로 없는 상태고 한국은 시설도 있고 인력도 있는 그런 상태가 딱 매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LNG선의 경우는 화물창의 구조에 따라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눠집니다. 선체와 LNG 탱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모스고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멤브레인입니다. 결합이 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성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공간을 덜 차지하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스형을 처음으로 상업화한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원천 기술을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었고요. 멤브레인의 경우는 프랑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상업화는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LNG 시장이 부상하고 있을 때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처음에는 현대중공업이 모스형 LNG선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한국의 업체들은 일본을 따라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상업화되지 않는 멤브레인형을 우리가 개척해보자라는 데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형을 동양 최초로 한진중공업이 만들게 됩니다. 그 위에 대우도 멤브레인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현대도 다시 멤브레인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조선강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일 전성기를 구가했던 연도가 2007년쯤 되는데요. 세계 10대 조선업체에 한국이 6개, 7개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은 이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선진국이 가던 경로를 계속 따라오다가 나름대로 경로를 만든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이 A에서 B에서 C로 발전했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조선업체는 A에서 B를 따라가다가 그다음에 C를 하지 않고 C-를 하는 그런 식으로 경로를 개척함으로써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LNG선의 호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봇이 제일 일찍부터 도입되었던 산업도 조선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 원유를 채취해서 정유하는 기능을 갖춘 배라든지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라든지 이런 새로운 배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일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터크에 있어서도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활발하게 터크를 출원해가지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조선산업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때 한국의 조선산업을 치고 나왔던 나라가 중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이 조선산업 1위고요. 한국은 2위가 되어 있는데 간혹 1위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사례로 해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큰 발전이 계기됐던 것은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에 진출해서 대규모 VLCC를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한국의 조선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3사 경쟁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LNG선의 부상을 계기로 기술 경로를 개척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조선업 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